네, 안녕하십니까. 최남권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전편에 이어서 지주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주회사의 정의와 그리고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무엇이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걸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대한 부분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규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주사의 행위 제한 규제이고요.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그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통된 규제로는 이 수직적 출자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분율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내년도서부터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30%,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5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사 체제 내에서는 현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지주사 체제로 현재는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행위 제한 규제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증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가져갈 때 100% 이하로는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감시하거나 규율하거나 혹은 추진하거나 행하는 이제 그런 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구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대표이사,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대표이사,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쪽이 이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사회랑 대표이사는 주총을 통해 선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방향성을 수립하는 대표이사랑 이사회가 상호간에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최근에 좀 변화가 되고 있다. 그거는 결국 그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사에 대한 정의나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뽑혀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할 때 혹은 대주주가 이 기업에 대한 통제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멤버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상에서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선임에 대해서는 보통 결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결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주총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만약에 한 35%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사회를 웬만하면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이런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이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이사를 뽑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주총을 거치게 되고 보통 결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입김이 여기서 배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도 이 상법에서의 제399조랑 그 다음에 제400조를 보면 이 책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책임 자체가 좀 유한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 사회이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책임감이 좀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간간히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이사는 독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 주총이나 아니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 최대 주주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랑 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부각이 된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사의 권한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에 대해서 뭐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 그 사실을 발견할 때는 뭐 이렇게 감사에게 보고를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발견을 하면은 임시유총에 대한 그 소집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도 요구할 수 있고 재산 상태까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를 만약에 그 최대 주주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는 웬만하면 최대 주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임을 하려고 하는 이제 동기가 있는데, 문제는 상법상에서 지금 감사 선임을 할 때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위결권을 3%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하인 기업들은 감사위원회가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사 선임을 할 때는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 감사 선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일 때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 예전에는 이 감사위원회가 요 3% 룰을 무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 위원회의 멤버를 선임할 때도 분리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 선임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요 3% 룰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가 됐건 감사위원회가 됐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소액 주주로서 상대적으로 이 기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법 제53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분할이 된 거. 이 회사가 A 회사랑 B 회사로 분리가 되는데,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가장 큰 차이는, 인적 분할은 이게 분리가 될 때 동일한 비율로 그 주식을 나눠서 갖게 된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은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히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전에 프로세스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지주사 전환을 할 때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물 출자로 인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과세를 이연하겠다라고 하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말 기준으로 일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이후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후로는 인적 분할 케이스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적 분할이고요. 물적 분할은 이제 인적 분할과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는 주식이 동일하다. 이전과 현재가 물적 분할 후에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그 사업부를 내리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적 분할 케이스는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인적 분할은 줄고, 그리고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요 A 사업을 팔거나 아니면 IPO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의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키우거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다. 근데 앞으로는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주가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부 자체가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물적 분할하는 케이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 유치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그 투자 유치를 토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물적 분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ROE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좋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체가 낮더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누가 좌지우지한다고 했죠? 그거는 결국은 최대 주주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율이 100%도 아니고 60%, 70%도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배당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임금을 더 챙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빼먹는다든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부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배당 성향을 많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성, 낮은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세 때문이고요. 결국은 주가가 오르면 세금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도 이 상속세율 자체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60에서 65% 수준으로 높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누르면서 사익 편취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 한 10년 동안의 트렌드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에도 소극적, 그다음에 기업의 전체적인 부를 키우는 거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반대를 한 케이스가 전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사회가 전적으로 최대 주주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더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ESG가 강조가 되면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배당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배당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최대 주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기업의 부를 빼먹는 게 아니라 배당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전공법으로 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주주의 뭐 비례 이익에 대한 그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포함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상법상에 보면은 38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의사결정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그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계열사 간의 M&A를 하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에 의해서는 지배주주의 그 비지배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들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제도까지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지주업종에 대한 좀 제도에 대한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주업종 기초 세미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